네, 언시국 TV 핫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 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광노현 전 교육감을 만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번 그 경선에 나오셨는데 여론조사 1위셨는데 경선에 탈락하셔서 다들 깜놀했습니다. 네. 네, 요 얘기는 나중에 다시 좀 네.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검찰 정권의 교육 지배 또 뭐 교육 퇴행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특히 무엇이 가장 문제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그 진보 진영에 8 예비 후보가 있었어요. 그분들한테 윤석열 교육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냐니까 8분 전원이 F 빵점을 줬습니다. 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윤석열 정권은 이미 탄핵된 거나 마찬가지고 불신임 당한 겁니다. 그냥 자리만 유지하고 있으면서 횡포를 부리지 않습니까? 자, 윤석열 정권의 성적과 윤석열 교육 정책의 성적이 다를까요? 다를 리가 없죠. 윤석열의 엉망진창 국정 운영은 교육 분야에서도 당연히 예외가 될 수가 없죠.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을 그대로 둔 채 이 엉망진창에서 벗어날 길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앞당기지 않고 혁신교육, 진보교육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존재 그 자체로 가장 비교육적이에요. 가장 반교육적입니다. 자, 공정과 상식을 날마다 파괴합니다. 본인과 부인, 장모 등의 또 하수인들, 권력 하수인들의 모든 행태에 대해서 눈 감아주고 우리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심지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다시 탈탈 털기를 하면서 끝까지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경악했어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정치검찰이 학위를 반납했다는 말을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더라고요. 정말 그걸 보는 순간에 분통이 터지고 작작 좀 해라 이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다른 표현이 없더라고요. 네. 정말 작작 좀 해라. 그런데 이런 걸 보면 뭐 모든 게 다 분명하리라고 봐요. 이 정권은 하루라도 더 그대로 두고 교육이 안 된다. 특히 보세요. 지금 이명박 정권이 서울 진보교육감 1호 광노현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은 서울 진보교육감 2호 조영 교육감을 죽였어요. 정치검찰이 한 짓입니다. 정치 판결이 한 짓이야. 정치 사법이 한 짓입니다.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만약 이 정권을 그대로 놔둔 이상은 서울 진보교육감의 운명이 예정돼 있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서울의 진보교육, 한국의 혁신교육 흐름을 뒤흔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장악하고자 나왔는데 저는 그래서 이 정권을 그대로 놔둔 채로 다른 기대할 수 없다 분명하고요. 아까 질문이 이런 거였잖아요. 이 교육정책 뭐가 도대체 제일 문제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조 장관은 MB 정권 때 장관이었어요. 그렇죠. 그때 이 사람의 정책 중에 성공한 게 없습니다. 자사고 정책, 미달 사태 그때도 났고 지금도 나고 있는 거고요. 사배자, 이른바 사회적 배려 대상자 20% 특별 전형을 가지고 정당화 근거로 삼았어요. 가난한 아이들에게 최상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 그러면서 각 학교가 자사고 재단이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미달라고 하니까 바로 국고 지원으로 돌렸거든요. 이건 정책 실패 아닙니까? 약속 위반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가난한 집안 아이들을 팔아먹는 행태예요. 자, 체벌금지. 죽어라고 반대해서 제가 체벌금지 선언하고 실시하자
죽어라고 반대해서 대법원까지 간 사람이에요. 다 패소당했습니다. 물론 그때 이명박 대법원이기 때문에 판결 안 하고 있다 나중에 했죠. 자, 교원평가 지금 있으나 마나 하잖아요. 무슨 뭘 속아낸다는데 어떤 효과도 없이 그랬고요. 성과급 지급, 교사사회에 정말 분열과 대립만 양산하고 아무 효과도 못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의 정책 중에 대학 정책이요. 국립대학교의 제일 좋은 학교가 부산대학, 전남대, 경북대 아니었습니까? 이 대학이 노무현 정부까지만 하더라도 9등에서 12등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 대학 중에 제일 좋은 대학이. 그런데 이명박 정부 거치면서 16, 17등으로 떨어지나 그래요. 15, 16등으로 떨어지나 확실하게 떨어지거든요. 이주호 책임이에요. 이 사람 유초중고 대학 정책 어느 하나도 한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다시 돌아와서 지금 미래팔이 하고 앉아 있습니다. 인공지능 교과서 전면화하겠다는 거야. 이걸 위해서 대규모 협의를 진행했습니까? 사회적 합의 과정을 이뤘습니까? 위험천만한 불장난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아이들을 실험 대상으로. 그러니까 디지털 교과서의 문제점을 좀 콕 집어서 말씀하신다면 어떤 문제? 우선 교육적으로 전혀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오히려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교육적으로 마이너스 효과라는 거예요. 자,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인공지능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개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거든요. 외국어 교육도 뭐 어떤 교육도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 교과서를 전면화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것을 개인 튜터로 맞춤형 교육의 도구로 활용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인공지능 시대에는 교육 대전환을 요구하는 겁니다. 질문하는 힘, 사유하는 힘, 비판하는 힘, 이건 지적 호기심을 끊임없이 늘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주도성 키워줘야 됩니다. 몰입과 집중을 가능하게 해줘야 되고요. 그 안에서 비판하는 힘, 스스로 생각해서 질문하는 힘을 길러주는 게 미래교육의 요체예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챗GPT, 생성형 인공지능은요. 질문을 잘하면 멋진 답이 나오고 질문을 못하면 엉성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질문을 못하는 사람이 인공지능한테 평생 부림받다가 살게 돼 있고요. 질문을 잘하는 사람, 자기 사고를 하는 사람은 인공지능을 부려서 어마막지한 효용을 얻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제대로 해야 되는데 교과서 전면화 이런 거는 사실 업체들한테 돈 대주는 거고 예산 낭비입니다. 정말 필요한 교육 대전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전혀 이걸 위해서 활용해야 된다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교과서 아무런 사회적 합의 과정이나 전문가들, 교육 3주체들과의 협의가 없이 돈을 때려붓는 이 방식은 윤석열표 막가파 교육 정책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런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언시국도 뭐 진보 언론인 단체긴 합니다만. 제가 한 가지만 좀 네. 보태도 될까요? 예. 자, 윤석열 부자 감세 정책이 계속됐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지금 계속 적자 재정 아닙니까? 그 이리저리 합하면 한 7, 80조 정도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건데요. 그러다 또 한 번 감세를 또 했다고요. 작년에도. 그래서 더 적자 폭이 커지니까 뭐가 당장 문제되냐면 지금 고등학교 등록금을 제가 제일 먼저 특성화고 등록금 무상화를 실시해갖고 이걸 당시 이주호 장관이 베꼈어요. 그런 다음에 결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 돈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내년도에 예산 하나도 확보 안 해서 그냥 고등학교 등록금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윤석열 정권이 하는 짓이에요. 이걸 어떻게 놔둡니까? 알겠습니다. 요 연장에서 언시국도 뭐 진보 언론인 단체긴 합니다만은 이 투표하시는 분들은 또 아닌 분들도 있어서 진보 교육감 왜 나와야 되나요? 자, 지금 교육 대전환 시대를 요구하는 게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기후 위기입니다. 에너지 대전환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 욕망과 의식 그리고 소비와 생활
구조를 바꿀 걸 요구하고 있어요. 이 새로운 사태는 교육으로 차세대 아이들에게 우선 그 변화를 심어줘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그걸 체화되게 만들어야 되죠. 심어준다기보다 체화되게 끊임없는 교육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인공지능 시대,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라는 거는 아까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정신노동을 대체해서 모든 인간의 지적 활동과 예술 활동, 창작 활동의 중간급 레벨을 10초 안에 제공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갈림길이에요. 지금까지 구축됐던 교육 시스템은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굴뚝시대 내지는 인터넷 시대까지를 감안한 교육 시스템이었습니다. 완벽하게 바꿔야 돼요. 여기서 바뀌지 못하면 뒤처지는 겁니다. 근데 그 전환을 진보 교육감이 더 잘할 수 있다. 물론이죠. 네. 왜냐하면 진보 교육감은 이미 12년 전부터, 제가 교육감이 됐던 14년 전부터 교수학습 방법에서의 변화, 그리고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애들에 대한 우선 지원과 집중 지원 원칙, 그리고 반부패, 청정 투명성을 높이는 일, 그리고 아이들을 존중해서 아이들이 주눅들거나 재기할 수 없도록 사실 일종의 세뇌예요. 능력주의를 세뇌하고 엘리트주의를 세뇌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육이.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방향을 설정했어요. 그리고 이 교육을 함에 있어서는 학교 선생님이 제일 우선이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을 신나게 하지 않고 아이들을 신나게 할 수가 없다. 학교 선생님의 전문성만큼이 아이들의 전문성이다. 그리고 교장 승진제도 교장을 바꾸지 않고 교장 선생님이 교육과정의 전문성, 가장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생활지도, 또 특별 지원 이런 것의 전문성, 악성 민원 처리의 달인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이쪽의 방향으로 계속 끌고 왔습니다. 14년간 지속된 거예요. 그 사이에 잠시 문용린 교육감의 일탈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 방향은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이 방향을 더 혁신해야 돼요.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와 기후위기가 너무나 뚜렷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방향을 뒤집는 거는 정말 대혼선입니다. 진보 교육감이 오히려 혁신하고 진보를 진보시킬 그런 진보 교육감의 등장이 정말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예요. 같은 이야기를 좀 변주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진보 교육감 시절의 주요 성과 뭘 꼽으시겠습니까? 이미 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체벌금지라는 건 학교 문화혁명이잖아요, 일종의. 그 문화혁명은 만약에 체벌금지를 제가 선언하고 실시하면서 대응조치, 나머지 준비태세와 대응조치가 미진했으면 언제든지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터지면서 여론의 향배가 바뀌어요. 교사 집단과 여론의 향배가 바뀌어서 체벌금지 안 될 뻔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관리를 잘한 거죠. 그래서 3년 만에 전국 표준이 되고 처벌이 없어졌어요. 5년도 안 돼서. 그건 우리나라 교사들의 우수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관리했다는 건.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교육복지에 엄청난 확장이 있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영유아 무상 보육 책임까지 다 보편복지의 이름으로 어마막지한 교육복지가 들어왔어요. 아직도 갈 길은 좀 있습니다만 고교 등록금 무상화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금품 향응 비리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없어졌어요. 모든 학부모들이, 시민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진보 교육감 시대에 업적으로. 그 말고도 정말 열심히 혁신교육에 앞장서고 이미 교실을, 보수교육감 아래서도 본인들의 영향력 범주가 교실 아니에요? 이 교실에서 아이들의 그 지적 호기심과 아이들의 주체성 이런 것들을 발현시키고 사회성도 제대로 만들어내고 했던 훌륭한 선생님들이 정말 그냥 그 기가 사셨죠. 왜냐하면 교육감들이 지원을 받으시니까. 그렇게 해서 수많은 학교에서
새로운 교육의 가능성, 공교육의 새 표준을 선보였어요. 아쉬운 것, 이것이 뿌리를 깊이 내릴 만한 리더십이 좀 작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이 절대적으로 옳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성과들은 다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과입니다. 네. 지금 양쪽 진영의 후보가 그 단일화, 아직 완벽한 단일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되다 보니까 2파전 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조전혁 왜 안 됩니까? 제가 오늘 조전혁 후보의 그 정책 공약을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허용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자, 인공지능 시대가 어떤 뜻이냐면요. 지금 대학마다 변별력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수능 수학에서 두세 문제의 이른바 킬러 문항을 만들어요. 그걸로 이른바 스카이, 변별력을 갖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시대착오적이냐면, 생성인공지능은 언어 모델입니다만 수학 수리 모델도 하나 있어요. 얼마 안 됐어요. 1년도 안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넣은 결과 최근에 정말 며칠 전에 그 킬러 문항 풀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얘기 무슨 뜻이냐면 기계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기계가 할 수 있는 걸 사람이 하는 이유는 취미생활로 하는 겁니다. 그냥 존재의 풍요 같은 걸 위해서 할 뿐이에요. 텃밭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목공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수학은 이제부터 사유하는 힘, 추상적 사유와 질문하는 힘을 갖춰야 되거든요. 인공지능 챗GPT에다가 이 질문을, 수리적 질문을 잘하면 정말 좋은 답변이 나오고, 그걸 활용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교육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여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활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 맞춤형 튜터가 지치지 않고 1000번, 100번, 100번, 1000번 영어건 외국어 어떤 거든지 상황에 맞춰서 다 대응해 주거든요. 이건 상상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어,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 교육, 수학 교육 모든 거에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고 대입 요건도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선행학습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아직 지적 발달 단계도 안 왔는데 대입 시의 유리함을 위해서 문제풀이 반복 교육입니다. 이런 청춘의 낭비, 시간의 낭비, 부모 노후 자금의 낭비는 없는 겁니다. 이거는요, 한 것 같기도,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 지식은 이런 게 아니거든요. 지식은 오직 깊이 자기 호기심과 주도성을 가지고 탐구 정신을 갖고 깊이 있는 교육을 해야 돼요. 옛날 백과전서 아니면 교과목마다 전서라고 있었잖아요. 전과. 이런 식의 지식은 이제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을 선행학습을 허용한다? 시대착오적이다. 완벽한 시대착오죠. 네. 자, 학력신장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건 다 학력을 상향평준화하려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인성과 사회성, 민주시민성 길러줘야 되죠. 그러나 학력신장이 밑바탕이고 교육과정을 통해서 공교육이 제공하는 학력이라는 게 사실은 인성과 이런 거에 다 기초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학력신장은 뭐냐면요. 지금처럼 시험 점수 능력주의 이거 하고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건 모든 사람은 고유한 탁월성이 있어요. 자기다움을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기다움을 찾아갈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모든 이에게 고유한 크건 작건 탁월성이 있거든. 그거를 드러내주고 찾아가게 하고 길러주는 자기다움의 교육을 만들어주는 게 진짜 필요로 하는 탁월성 교육이에요. 시험 점수, 획일적인 문항에 대해서 문제풀이 반복 수업을 통해서 대부분은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을 상실하고 학습 의욕도 없는 채로 오직 부모한테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한 이런 목적으로 하는 공부 다 낭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학력신장을 옛날식 개념으로 들고 나오고 그것을 선행학습 허용으로 푸는 정말 이거는
난 정말 조선혁 후보가 그 정도뿐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악입니다. 경악. 알겠습니다. 큰일 납니다. 이런 후보 되면 정말 큰일 납니다. 네. 될 리가 없지만. 이번 보궐선거로 뽑히는 새 교육감에게 주문을 좀 내준다면 이 세 가지만 좀 해봐라. 뭐 이렇게 아예 구체적인 주문을 하신다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서울교육감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 1,000만 시민의 교육감입니다. 교육을 관장하는 큰 스피커가 있어요. 선출직이잖아요. 직선 선출직 아닙니까? 이거는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시대 과제가 무엇인지를 공유하고 거기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치인이에요. 사실은 정치적 신급의 행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육계 안에 묻히는 게 아니라 국회에 대해서 각 국회와 소속 정당들에 대해서 대학 총장과 학부장들에 대해서 전문대학장에 대해서 시장과 구청장들에 대해서 시의회와 구의회에 대해서 모든 교육 거의 모든 인간의 지식이라는 건 교육으로 통하게 돼 있잖아요. 결국 교육을 통해서 전수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1급 지식인들과 전문가들 그리고 보통 시민들의 열망과 또 부담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분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정치인이죠. 이 역할을 우선 잘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서울교육감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지방교육감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출직이 하는 일은 뭐냐? 옛날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머리 빌릴 수 있다고. 정말이에요. 이런 정치인이 하는 일은 가치관의 재배열입니다. 능력주의 엘리트주의가 아닌 민주주의자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민주주의를 혁신한다는 건 교육계 안에서로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학교 자치를 활성화하는 겁니다. 학교장 자치를 학교 자치로 최대한 만들어줘야 돼요. 교사 자치, 학생 자치, 학부모 자치, 그리고 삼자 자치. 이게 학교 자치거든요. 그게 민주주의잖아요. 다른 게 아니잖아. 자율 자치가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리고 서울교육계가 직선 교육감을 뽑는다는 거는 단순히 현재의 학부모, 현재의 교사만이 아니에요. 교사 직군과 학부모를 포함한 모든 서울 시민이 교육에 대한 본인들의 경험, 열망, 또 새로운 제안, 협의, 이런 고충, 이런 것들을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저는 교육에 대한 새로운 사회계약이다. 에너지 대전환 시대와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를 맞아서 이와 같은 일을 주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에 대해서 정말 양극화되지 않는 사회적 지평, 사회적 합의의 지평을 높여야 돼요. 그거는 만장일치는 안 되겠죠. 그러나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교육이 출세만의 수단이 되면 안 된다는 거 동의 안 할 사람이 없거든요. 누구든지 교육이 점수 따기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 동의 안 할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지 부모 찬스 교육을 상쇄시켜주는 게 공교육의 역할이라는 거 부정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대학 입학 요건을 어떻게 해야 아이들의 경쟁 부담을 완화시켜주면서 자기다움을 찾아가는 탁월성 교육이 가능한지 그게 바람직하다는 거 모르지 않아요. 부모 찬스가 그냥 국수형 사교육이 아니고 진짜 부모 찬스라는 건 밥상머리에서 이루어지고 부모들의 훌륭한 인적 네트워크 안에서 훌륭한 사람을 만나면서 이루어지고 리더십이라는 거, 세상이 크고 다양하다는 거 이런 것들을 해외여행도 가고 여러 가지 형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문화예술 향유 기회라든가 뭐 이런 걸로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공교육이 제공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초저출생으로 줄어든 지금이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한 부모 찬스를 공교육이 상쇄시켜주는 국영수뿐만 아니라 교과뿐만 아니라 비교과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진짜 사교육이거든요. 그게 가정교육으로 일어나는 부모 찬스 교육은 국영수하고 다른 겁니다. 근데 이거를 안 하고서는 학습 동기가 안 살아요. 그냥 공부. 내가 어떻게 벌어온 돈을 너한테 사교육비 쏟아내는데 너는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이런 힐난만 가고 점수를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주눅 들고 거기서 좀 높은 아이들은 교만하기 짝이 없고 그게 우리가 보는 한동훈이고 그게 우리가 보는 수많은 법조 엘리트들이라든가 의료 엘리트라든가 잘못된 우리 교육 시스템이 잉태하고 길러낸 사람들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다 할 얘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세요. 지금까지 진보교육감은 학교교육이라는 건 교육 과정이에요.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인성교육도 이루어지고 민주시민 교육도 이루어지고 과학교육도 이루어지고 별의별 교육이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육과정 중에 제일 교육의 고통으로 대두되고 비중이 높은 것, 대입과 관련해서 국영수 아닙니까? 국수형 아닙니까? 그러면 이 국수형을 지금 같은 시대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교육과정을 어떻게 고치고 이걸 대입 전공 요건을 어떻게 촘촘하게 만들어서 아이들의 입시 부담을 줄여주고 사교육을 줄일 것인가 하는 게 근본이어야 돼요. 그래서 교육부가 국가교육과정을 책임지고 있지만 교육감은 그걸 실시하는 사람이고 그 문제점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직선 교육감이기 때문에 스피커가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이제 교육과정으로 진군하라고 제가 늘 얘기했어요. 교육과정으로 진군해야 된다. 진보교육감은 교육복지 갖고 놀 때가 아니고 교육과정으로 직접 들어가자. 그런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거죠. 독도 지우기, 역사 왜곡, 통일 지우기까지 있어요. 지금 통일은 포기하자. 보세요. 독도 지우기에 찬성할 사람 없죠. 독도 지켜야죠. 우리 영토를 지켜야 됩니다. 역사 왜곡, 이거 뉴라이트 역사 왜곡 황석영 선생이 한마디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강도가 강도질하려고 사다리 놓고 들어왔는데 강도가 칼 갖고 들어온 거지. 그죠? 그랬는데 이제 다 털어먹고 어쩔 수 없어서 나갔잖아요, 집에서. 그때 칼 놓고 나간 거, 사다리 놓고 나간 거 갖고 고맙습니다.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노예의식이에요. 자, 통일지우기요? 우리 분단 누가 만들었습니까? 카이로 선언부터 시작해서 승전국, 전승국들이 만든 거예요. 미영, 중, 소. 그러면 강대국의 논리로 우리 분단당한 겁니다. 일본이 전범국으로서 분단당에 마땅한데 우리가 대신 분단당했어요. 통일지우기라는 거는 이 80년 전의 논리, 강대국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자는 거예요. 아니 강대국의 논리, 우리가 지금 이만큼 덩치가 커졌는데 꿈도 못 꿔요? 아니 통일, 구체적 방안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일지우기라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적어도 교육 안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앞장서 달라는 게 제가 지금 많이 얘기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학교 자치 그리고 교장이 제일 중요하니까 학교를 바꾸는 데는 교장 승진제도 개혁 이런 게 하나고 두 번째는 영어 수학 교육과정과 대입 요건들을 교육감이 앞장서서 그 관련자 다 연구조사해서 대안을 내고 그걸 가지고 총장들, 학장들과 다 협의해야 되고 그리고 독도지우기, 역사 왜곡, 통일지우기 움직임과 단호하게 맞서는데 이걸 위해서 큰 스피커를 사용해주고 행정가를 넘어서 정치적 신급에 가치 재배열하는 가치를 재설정하는 우선순위를 만들어내는 그런 정치적 소명을 반드시 인식하고 큰 스피커를 사용해라. 사회적 합의를 새롭게 만들어내라. 이런 당부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주 좋은 말씀인데 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말이죠. 지금부터는 좀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만 좀 짧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이 정권 들어서 특히 정치의 사법화 문제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건 우선 정치권의 수치예요.
정치적 해결을 필요로 하는 것을 법적 해결을 하는로 법원으로 달려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법조 지배가 일어납니다.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조 엘리트의 지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정치인들의 철없는 행태입니다. 지금 보세요. 학교도 말이에요. 학교 폭력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주호 장관이 그 2011년에 학교 폭력법을 만들었어요. 학교 폭력 대응법. 이것이 학교 현장을 완전히 초토화하고 사법화했습니다. 변호사들이 달려붙기 시작했고 윤석열의 인권옹호관이었다는 정순신 검사 사건이라든가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일어났던 대치동에 그 어느 학교에 학폭 사건이 있었어요. 아무튼 신고가 됐다가 하루 만에 취하된 사건이거든요. 여기까지는 팩트예요. 그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들이라는 거, 아들이 5명 중에 하나고 주된 사람이었다는 건데 이런 것의 밑바탕이 마찬가지로 교육 현장을 학교폭력법 잘못된 인식을 갖고 만들어낸 이주호 책임이에요. 지금 이런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소송 좋아하는 사회, 고소 좋아하는 사회, 이건 정말 명백한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거는 정치인들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그 미국도 그렇지만 말이죠. 대법원 헌재 보수화 이 문제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되면 상권 분립도 위협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법 제도적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그건 맞는 말씀이신데 자 보십시오. 지금 보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만간 헌재 구성이 완전히 바뀌고요. 조만간 대법원 구성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거 왜 그러겠어요? 자, 법조의 보수화라는 건 법은 과거에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과거에 만들어진 과거의 정의를 고수하는 집단이에요. 그게 업무예요, 그 사람들의. 물론 눈이 밝은 사람은 다가오는 정의가 있거든. 새롭게 요구되는 정의의 목소리. 종전에 기성법에는 미처 반영되지 못한 그때 기각된 정의의 요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새롭게 각성되는 정의의 요구가 있고요. 이것까지를 들을 줄 알아야 법의 지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법조 엘리트는 그들한테 그런 것까지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시험 점수 능력주의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법원의 보수화 현상은 다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원래 법은 보수적인 측면이 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문제는 뭐냐면 정권이 바뀔 때 다 바뀐다는 게 문제예요. 이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임기는 5년인데 이 대법관과 헌재 재판관의 임기가 제일 길지만 6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 안에 대통령 칼라에 맞춰서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거든. 그럼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청을 해도 임명 거부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협의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대통령은 자기와 초록이기 동석이라서 대법원장 임명했고 대법원장은 역시 대통령한테 거부당하면 안 되니까 자기와 초록이 동석인 사람을 또 해요. 그러니까 결국 정권의 칼라와 같은 사람들이 지배하는 게 되는 겁니다. 이건 임기를 더 길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법원장이에요. 제왕적인 게 대통령만이 아니고요. 제왕적 대법원장입니다. 자,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장은 모든 법관에 대한 인사권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법관 승진, 법관 정직 이런 제도들이 있어요. 실제로. 꽃보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누가 합니까? 법원장 임명권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헌법적 문제예요. 아니 다른 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네. 절대로 안 그렇죠.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헌법의 사법부 규정이 무지 짧아요. 이건 대법원장한테 다 맡겼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사법행정권과 법률 해석권을 다 맡긴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사법행정권은 아주 헌법적인 주로 국회와 법조가 중심이 돼서 만드는 헌법기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법원장도 임명하고 법원장도 임명하고 법관 전직 승진도 결정하고 그러거든요. 우린 그런 제도가 없어서 대법원장 하나만 주면 다 바뀌게 돼 있는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헌법재판소는 뭐가 문제냐면 헌법이 삼부 구성주의라고 해서 대통령 3명, 국회 3명, 대법원장 3명이에요. 자, 그럼 어느 시점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3명을 바꿔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나왔잖아요. 그 대통령이 임명한 3명은 자기 칼라잖아요. 국회가 셋이라는 건 여당 하나, 야당 하나, 여야 합의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당 하나 먹었어. 그럼 어느 순간 7.5 대 1.5가 되는 겁니다. 이게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를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거든. 삼부 구성주의라는 건. 이런 걸 모르고 계속 삼부 구성주의가 좋은 줄 알고 중립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관들 있잖아요. 삼부 구성주의 한다는 건 그냥 제왕적 대통령의 팔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수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재 구성 방법 개판이죠. 대법원 구성 방법 개판이죠. 왜냐하면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잖아요. 그러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제청권자와 피제청 당한 사람들,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구성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대법원장이 몇 명 정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임자, 누가 임명한 줄 알지? 정말 중요한 사건에서 그러면 그 한두 명이 한두 번은 봐주겠죠. 최소한도. 나 최소한도만 얘기하는 겁니다. 형님 뜻을 받들어서 봐주겠지. 당연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리고 임기는 짧고 그 정권 바뀔 때마다 조만간 다 바뀌게 돼 있고. 이게 도대체 이런 법정에 툭하면 달려가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정말 할 얘기가 많습니다. 자, 사후매수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전무했고, 과문화재원 후무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곽교감님은 이제 법학자이시기도 한데, 사후매수제 법리,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이고, 너무 어려운, 그러니까 저한테는 어렵지 않는데 듣는 분한테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쉽게 말씀드리는 재주를 좀 네네네.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일단 고맙고요. 저한테 들씌워진 혐의. 검찰이 2011년 8월 26일인데요. 오세훈 시장이 사퇴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뉴스를 제 뉴스로 덮기 위해서 그날 터뜨렸는데 그때 동네방네 떠든 거는요. 물론 피의사실 공표죄를 지고 있는 거죠, 검찰이. SBS, MBC 방송사와 신문사마다 하루에 2개씩 딱딱 배급했어요. 기획 배급입니다. 그때 그래서 언론들이 같이 춤췄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제가 선거 전에 후보 매수 약속을 했고 매수를 하기로 했고 돈을 줄 테니까 너 주저앉아라 이런 얘기를 했고 다만 돈 지급 시점을 선거 후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돈을 준 것이 그 후보 매수 한 거다. 이렇게 동네방네 떠들었잖아요. 그래서 다들 사람들이 저 사람 징역 4, 5년은 좋게 받겠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검찰이 당장 나를 12시간 2번에 걸쳐서 12시간 조사하고 깨달았습니다. 너무 신이 나거든 나는. 진실밖에 얘기 안 하는 사람이라 내가 유명한 말이 있었어요. 내게 이로운 게 진실이 아니고 진실만이 내게 이로운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얘기하는 펌새를 보고 막 신이 나서 자기 부죄라고 그래요. 자기가 잘못하면 오해를 받아서 죄를 뒤집어 쓸 수 있는 위험 부담마저도 감수하면서 모든 얘기를 털어놓는 거야. 그러니 검사는 바보가 아니면 주인 검사니까 부부장 검사니까 다 알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얘기하는 사람을 못 봤지. 그러니까 이 산통이 깨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후보 매수 또는 사후 매수죄라는 걸로 기소합니다. 사전 매수 약속이 없이 선거 끝나고 나서 사퇴한 후보한테 돈을 준 게 사후 매수라는 거거든. 이걸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경기 끝나고 선수로 뛴 사람한테 돈을 준 게 사후 매수라는 거예요. 경기 끝나고 선수 매수했다는 죄입니다. 내 죄가. 상상이 갑니까? 이런 죄는 전 세계에서
죄로 규정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하고 우리예요. 일본이 우리를 베낀 거거든. 어디에도 없어요. 듣보잡죄죠. 가벌성 자체가 전 세계가 100이라고 치면은 98%는 가벌성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죄거든. 그러니까 내가 전무후무하죠. 그죠? 자, 이걸 가지고 제가 마치 흠결이 있는 존재, 흠집이 있는 존재, 천만에 흠결과 흠집 부끄러워할 놈들은 정치 검찰이고 정치 법원인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을 없어요. 후보 매수한 적이 없는데 법원도 1, 2, 3심이 공히 인정한 건데 아리까리하니까 광노현의 이익으로 이게 아니고요. 100% 진실이라 모든 증거로 입증된 100% 진실이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를 기소했다니까 후불후보 매수죄 또는 사후 매수죄, 사전 약속 없는 사후 매수죄. 이 두 가지 행위는요. 행위가 유형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동기도 다를 거 아니에요? 죄질도 완전히 다른 거겠죠. 보수교육감이 만약에 이런 일이 터졌다 그러면 검찰이 당장 이럽니다. 아이고 교육감님 저희가 멀리서 보고 오해해갖고 죄송합니다. 후불후보 매수는 전혀 없으시고요. 그냥 집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선행이네요. 부조네요. 이랬을 거예요. 이중잣대를 썼을 거다. 아 그럼요. 그 뭐 말해서 뭐 어떻게. 자, 계속 싸우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싸우실 겁니까? 앞서 뭐 교육 정책 탄핵, 정치 검찰 탄핵, 몸통 그 자체 탄핵, 3중 탄핵 사업 제창하셨는데 그 방법론이 뭔가요? 아니 이 정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캔들로 스캔들을 덮는 정권입니다. 만약 만약 진보 정권이었다. 그러면 이런 스캔들 두세 개만 나왔으면 그냥 탄핵당했을 겁니다. 이건 지금 뭐 20개, 30개가 쌓이고 있잖아요. 자, 이게 더 있으면 나라 결단 나요. 지금도 이미 국정이 다 망가졌죠. 자, 이미 심리적 탄핵된 지 오래입니다. 그러면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윤석열 표를 표방하는 시대착오적인 보수 후보를 표로 압도해야죠. 1000만 서울 시민의 표심으로 압도해서 탄핵 시기를 앞당겨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러고 나면 시민 참여가 100만을 넘기잖아요.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콘크리트 지지율 30%를 자랑했는데 100만 시민이 3번 길거리에 나와서 탄핵 퇴진을 요구하자 그때도 가을이었잖아요. 늦가을. 그냥 낙엽 위에 나뒹굴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민 참여가 100만이 넘게 되면 이제 이 여권 내부에서도 두려워서 우리 다 죽겠다. 이래서 이제 내분이 일어나게 마련이죠. 그러면서 이 윤석열, 김건희 조가 길바닥에 나둥길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탄핵에 동참하시라는 말씀이고요. 탄핵 집회에. 그리고 그 얼마나 탄핵 집회하기 좋은 때입니까? 가을바람 살살 불고 시원한데 시원한 일 한번 해서 이 기가 막힌 현상을 타파해야죠.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그 앞에 서 있겠다는 거예요. 그 교육감 부호선을 탄핵의 선행지표로 만들자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아니 우리가 얘기를 안 해도 교육정책도 개판이고 정치검찰 여전히 날뛰고 있고 몸통이 여전히 딴소리하고 앉아있고 전혀 변화가 없고 그러니 뭐 누가 봐도 이 1000만 선거가 총선 이후 6개월 만에 치러지는 제2심판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교육을 먼저 흔든 건 윤석열 정권입니다. 서울교육을 흔든 건. 이런 말을 하는 게 교육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못돼 먹은 정치에 대응하는 거예요. 이 대응도 못하면 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료 대란이 아니라 윤석열 대란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소위 의료 대란의 교육적 함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의료 대란 관련해서는 이제 의사 정원 2,000명으로 늘린다. 이것을 얼마나 큰 파급 효과가 있는 얘기입니까?
이런 정책을 윤석열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독재자로 여기고 있는 거다. 말 한마디로 우리 사회는 움직이게 돼 있다. 착각이죠. 여기 민주주의가 없어요. 민주적인 의식 어떤 것도 없는 겁니다. 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지, 왜 60, 70% 정도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지, 그런 것이 없이는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전혀 진짜 일도 개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의료 대란 자체를 뒷수습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오직 의대 정원 2,000명, 이거 학부모들이 좋아할 거다 이러고 앉아있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선 적정 숫자인지 여부도 뭐 논란의 대상이고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건 의대 교육의 본질을 몰라서 그래요. 왜 인턴 레지던트가 필요한지, 왜 해부학 교실과 이런 것이 지금 기초 의학이 왜 중요한지,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이 구축돼야 되면 어떤 인력이, 교수 인력이 필요한지, 이런 것을 길러내는데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에 대한 아무 개념이 없이 대통령이 독재자로 말 한마디 뱉으면 밑에 것들이 이주호를 포함해서 2,000명 그럼 넵 하고서 뛰어드는 거거든요. 불나방? 이런 무책임한 존재는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정도의 사안을 갖고. 그러니까 응급실 마비가 일어나고 지금 다 죽게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교육적으로는 아무튼 그 시험 만능주의, 시험 능력주의의 한 통로가 되고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의사를 우리가 인술이라고 그러거든요. 생명을 지키는. 그러니까 자비와 인이잖아, 인. 그죠? 사랑이죠. 그런 마음가짐을 갖지 않는 사람이 의사가 되는 건 부적당한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나 의술은 인술로 존중받고 권위를 인정받잖아요. 이 책임감, 이 사랑의 마음, 이웃에 대한 생명과 건강에 대한 그런 따뜻한 마음을 먼저 길러줘야 돼요. 그것이 없이 정원을 늘려서 GDP의 상당 부분을, 과잉 부분을, 무슨 호랑이인가? 호랑이의 몫을 가져가려고 그러게? 이건 나라가 결단나는 길이에요, 이것도. 과잉 진료, 과잉 이런 걸로 미국식 의료 시스템이 된다? 큰일 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요. 여간 윤석열식 막가파의 극치를 하나를 봤다. 뭐 그것만이 아니죠.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쨌든 서울 교육감 보궐선거가 코앞입니다. 지금 정권의 그 행태를 볼 때 정권 변수, 구도 변수 면에선 뭐 잘 그 풀릴 것 같기도 합니다만 뭐 투표율도 알 수가 없고, 자, 이번 서울 교육감 선거를 좀 전망을 해주시죠. 아이고 100%죠. 100% 진보 진영 승리인데, 자, 보수 후보 조전혁 그 후보가 3번 나온 분 아니에요? 지금 4번째인가 뭐 3번째인가 그런데 서울에서만. 저는 이분의 아까 교육 정책, 교육 공약이라는 걸 보고 정말 경악하고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나는 이렇게 무책임하고 실력 없이 선거에 나온다는 걸 보고 정말 놀랬고요. 학력 신장 프레임만 가지고 뭐 진보 교육감은 학력 신장하고 상관없이 산 것처럼 그 진보 교육감 시대 학력이 하향 평준화된 것이냐, 전혀 사실에도 맞지 않고 그 학력이라는 걸 고작 문제풀이 반복 학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걸로 좁게 보는 것서부터 이게 도대체 시대착오도 이런 시대착오가 없고 퇴행도 이런 퇴행이 없다. 그래서 후보 잘못 골랐다. 그래서 지금 구도가 나쁘면 후보라도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뭐 전혀 그렇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안도가 된 것도 있고요. 슬펐습니다. 사실은 정말 마음속 깊이 공분과 슬픔이 몰려와요. 그래서 누가 대하더라도 정근식 후보가 충분히 1대1로도 다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이제 구도는 지금 탄핵 민심이 7, 80%인데 이미 심지적 탄핵이 단행된 상태인데 이번 선거가 정치적으로 마련된 것이고 정치적으로 선택된 날짜에 하는 건데, 우리 국민이 특히 이 교육감 선거에
나와서 표를 던질 그 상대적 고관여층들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모를 리가 없다. 정치 선거를 만든 건 우리가 아니고 정치 선거로 대응하는 건 깨어 있는 민심이 그렇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서 예, 필승으로 가야 된다. 저도 미력 하나만 모든 힘을 보태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핫 인터뷰 오늘은 광노현 전 교육감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